2030 세대들이 1억을 사기를 당하게 되면요,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은 이 돈을 갚는데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사기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볼 때 전세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월세를 받는 수익형을 좀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월세랑 전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 주 뉴스에 요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즘에 월세 거래가 역대 최다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왕이라든지 세모녀 사건, 그리고 미추홀구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거부감도 커졌는데 금리도 올라가니까 월세 거래가 역대 최다라고 뜹니다. 지난해 전국 전월세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 월세가 42.7%, 역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보면은 서울이 42.6%, 경기도가 43.3%, 인천이 45% 정도 되는데 이게 월세 비중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월세 비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38%, 이제 30% 후반대에서 40% 초반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신고를 전에 안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월세가 올라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체감을 잘 못하겠어요. 분명히 월세가 많이 계약된 것 같긴 한데 이 퍼센트지가 진짜 올라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월세 신고제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 수치를 안 봐가지고, 요거는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에서 이거 가져왔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전월세 거래량의 한 40% 이상, 거의 한 45%까지 올라갔다, 요 얘기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요거는 나와 있는데 정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전세나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좀 많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세랑 월세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전세가 비용이 많이 쌌단 말이에요. 비용이 싸니까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전세를 선택하라 하죠.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전세를 선택해서 살았는데 지금 비용은 비슷해지고 이쪽이 위험성이 올라가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월세가 좋아서 갔다기보다는 전세랑 똑같은데 월세가 더 안전하거든요. 보증금이 적으니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많이 가고 있어요. 되게 한국인들이 빠르잖아요. 한국인들 진짜 빨라요. 뭔가 수치상으로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다 생각하면은 되게 빠르게 바꾸는데, 이렇게 하면서 언론들이 전세가 없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세가 진짜 없어지는 건지 한번 좀 볼게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는 사실 전세라는 게 위상이 조금 높았어요. 위상이 좀 더 높았던 게 뭐냐면은 월세는 보증금이 좀 낮기 때문에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못 모은 사람들이 월세를 살았고요.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게 되면 전세로 이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세 위상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게 드라마에 보면은 요거 나오잖아요. 하정우가 나왔던 드라마, 이거 뭐지? 수리남에도 나와요. 우리 애들은 절대 내가 월세집에서 못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세라는 게 위상이 좀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거든요. 전세 대출하면서부터 이거 없어졌어요. 전세가 좋냐 월세가 좋냐 이거를 얘기를 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전세 제도가 진짜 사라질지 어쩔지, 아니면 전세 제도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전에 전세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거의 독특하게 있는 제도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하고 이메일이랑 댓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은, 야, 내가 영국에 갔는데 우리도 있다, 프랑스에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인도에도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일 찾아가지고 봤는데 꽤 많은 곳에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친척들 같은 경우도 월세 없이도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전세죠. 소액만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없지는 않을 텐데 시장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잖아요. 전세라는 게 경쟁력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를 계약을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만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거 보시면은 1910년도에 나온 거예요. 조선총독부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전세란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옥 임대차 계약이다. 집을 임대하는 계약이다 라고 적혀놓고, 차주가 일정한 금액, 가옥의 가격의 반액 내지는 7에서 8할 정도를 소유자에게 기탁하여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반환시 기탁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있던 건데,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사람들이 도심으로 좀 모이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반화된 거죠. 지금처럼 형태가 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집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집을 하나 샀어요. 여기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집을 좀 나눠가지고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주인이니까 여기 살았는데 여기가 좀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월세를 줍니다. 사글세라든지 월세를 줘서 차임을 받았어요. 차임을 받고 있는데 이게 괜찮아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을 받는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옆집이 나오니까 집주인이 나도 이걸 또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살라니까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차임을 내는 것보다는 전세가 낫지 않겠냐. 왜냐면 이게 전세 제도가 원래 있던 거니까. 그래서 나한테 돈을 좀 더 주면은 네가 한 달에 내야 되는 월세를 내지 마 라고 해서 이걸 전세를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집을 사는 거죠. 이 집을 사가지고 또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금액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는 전세를 주고 한 사람한테는 월세를 줍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게 전세 제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용을 해요.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금융상품으로서 전세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비용 절감이에요. 사실 금융상품이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이용하는 예금 같은 거예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넣어놨는데 만기가 될 때까지 돈을 안 빼주는 거예요.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쓰게 돼 있습니다. 스파게티도 한번 먹고 백화점도 한번 가고 그러면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강제로 적금이랑 예금을 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2년 동안 강제로 돈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뿌듯한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목돈을 모았어? 야, 좀 돈 모았으니까 추가해가지고 전세를 더 넓혀서 가자. 이런 형태의 금융상품으로서 이용할 수 있고, 내가 한 달에 원래는 50만 원을 내던 건데 조금 줄여가지고 20만 원 정도를 낸다라고 생각해요. 주거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전셋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세 제도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자, 요게 이제 임차인들이 이용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한쪽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임대인도 좋아야 되니까 임대인도 좋은 게 있죠. 리스크가 되게 낮아지고 수익률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내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한 10억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1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은행에 빚을 져야 되잖아요. 은행에 빚을 지면은 내가 매달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10억이 든 돈을, 자, 요 집에서 2억, 요 집에서 2억, 여기 집에서 2억, 2억, 2억. 자, 전세를 주면서 이미 10억을 다 마련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아지죠. 공사를 하더라도 돈을 내가 세입자들에게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공간을 빌려주면서 자, 돈을 10억을 마련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투입되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면서 원래는 이 집이 살려 그러면은 15억이 들었는데 세입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3억 정도의 집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3억 대비했을 때 여기서 이제 월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혹은 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15억을 투입했을 때보다는 3억으로 투입을 했을 때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집주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집주인들의 리스크는 뭘까? 자, 집주인들의 리스크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집값 하락이랑 보유세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집이 하락했을 때는 내 집에 괜히 사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보유세인데 사실 이거는 어떤 투자 시장에서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위험한 건 아니에요. 안 팔면은 사실 하락했다 하더라도 약간 기분만 씁쓸한 거지 실제로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세금 부분은 잘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요게 있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갖고 가는 스트레스는 엄청나죠. 보증금을 미반환한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전에는 이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줄까봐만 걱정을 하면 됐어요.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걱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 컨설팅이라든지 무갭 투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부동산까지 합심해가지고 명의자를 한 명 세웁니다. 명의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쏙 빠진다는 거죠. 근데 보증금을 미반환하게 되면은 임차인들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진짜 화나는 겁니다. 2030 세대들이 1억을 사기를 당하게 되면요,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은 이 돈을 갚는 데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사기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볼 때 전세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제도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한번 월세로 돌아갔으니까 우리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외국은 개인이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라든지 개인이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회사들, 부동산 법인들이, 대형 법인들이 집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회사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게 전세제도가 그냥 한꺼번에 없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금리가 좀 떨어지면 다시 전세가 많이 거래될 거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부동산 시장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세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